아줌마, 3사 몇 기? 우리 아빠 알려나 모르겠네? 우리 아빠 군단장이거든요? 저한테 잘 보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인 칠군단장 하민호 중장의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이 삼사관학교의 법이자 절대 권력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깨를 밀치려 했던 그 촌스러운 여성. 그녀는 바로 현역 육군 인사사령관이었고, 그녀의 어깨 위에는 그녀의 아버지만큼이나 무겁고 서슬퍼런 똑같은 3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덤벼든 이 오만한 생도에게, 그리고 그녀를 괴물로 만든 부패한 훈육관과 칠군단장에겐 강채린 중장은 어떤 심판을 내렸을까요? 숨막히는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찌른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경상북도 영천에 위치한 대한민국 육군 3사관학교의 충성관 3중대 3학년생도 생활관 복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수십 명의 3학년 생도들이 대가리 박아 자세로 신음조차 삼키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 위로 완벽하게 다려진 전투복 차림의 4학년 생도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살기 어린 시선은 오직 한 곳, 복도 중앙에서 유독 거친 숨을 몰아쉬는 한 생도에게 향해 있었다. 윤지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3중대 중대장 생도 4학년 하수영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윤지수의 어깨를 전투화 앞굽으로 툭 찼다.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발끝에 체중을 실어 상대를 모욕하는 명백한 폭력이었다. 대답 안 해? 내년 때문에 지금 3학년 동기 전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안 보여? 여기가 너희 집 안방인 줄 알아?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 사관생도라고 전투복 입혀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윤지수는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맛이 배어나왔지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했다. 바닥에 닿은 이마가 깨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수치심이었다. 동기들이 자신 때문에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목을 졸랐다. 사건의 발단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사소했다. 어제 저녁 식사 시간 식판을 들고 이동하던 윤지수가 모퉁이를 돌던 하수영과 부딪힐 뻔했다는 것. 윤지수는 반사적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외치며 자세를 낮췄지만 하수영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감히 3학년 따위가 자신의 진로를 막아섰다는 이유였다. 똑바로 해. 너희 3학년은 동기에도 없어. 저런 고문관 하나 때문에 다 같이 머리 박고 있는데 아무도 전연 머리채를 잡는 년이 없어. 기수 전체가 그냥 빠진 거야? 하수영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다. 다른 4학년 생도들은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에게 3학년은 후배 장교 후보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노예에 불과했다. 윤지수 생도. 너 3사 몇 기야? 이미 답을 아는 질문이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너와 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기수라는 벽이 존재한다는 확인. 3학년 생도 윤지수입니다. 그래, 3학년. 이제 겨우 대학 2년 마치고 기어들어온 찌끄레기. 하수영이 윤지수의 머리맡에 침을 뱉었다. 여기가 무슨 동네 대학 동아리인 줄 알아? 너 하나 때문에 우리 4학년 전체의 명예가 실추됐어. 내까짓게 감히 4학년 중대장 생도의 심기를 건드려. 그때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3중대 훈육관인 민병철 소령이었다. 밤샘 당직 근무에 지친 듯한 표정이었지만 그는 복도에 집합한 생도들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려 했다. 무궁화 하나 계급장의 위관 장교였지만 그는 4학년 생도인 하수영을 건드리지 못했다. 충성. 훈육관님 좋은 아침이십니다. 하수영이 먼저 완벽한 각도로 격려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살기 대신 상냥함이 묻어났다. 민병철 소령은 헛기침을 하며 마지못해 걸음을 멈췄다. 아, 하생도. 주말 아침부터 수고가 많군. 이건 또 뭔가? 그는 머리를 박고 있는 3학년 생도들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3학년들 군기가 너무 빠진 것 같아서 교육 중이었습니다. 요즘 신입생도들은 사관생도라기보다는 그냥 대학생 나부랭이 같습니다. 이래서야 나중에 야전에서 소대장 임무나 제대로 수행하겠습니까? 민소령은 곤란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다.
그는 하수영의 아버지가 자신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현직 제7기동군단장, 육군 중장 하민호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진급 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별 3개의 딸을 건드려 좋을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생도의 리더십은 내가 인정하지. 하지만 너무 과격하게는 하지 말게. 주말 아닌가. 적당히 하고 쉬게 해. 염려 놓으십시오. 훈육관님, 확실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민병철 소령은 하수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것은 묵인을 넘어선 동조였다. 자네 아버지를 봐서 눈 감아 줄 테니 내 진급이나 신경 써달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훈육관이 사라지자 하수영의 얼굴에서 미소는 순간에 사라졌다. 훈육관님 가셨다. 다시 대가리 박아. 하수영은 윤지수를 노려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그리고 윤지수, 넌 오늘 외출 금지다. 대신 내 방으로 와. 밀린 전투 발표 자료가 좀 있어서 말이야. 내 동기들을 고생시킨 만큼 머리로라도 갚아야지. 안 그래? 윤지수의 눈에 절망이 가득했다.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다. 하수영은 지난 몇 달간 자신의 모든 전공 과제와 전투 발표 자료, 심지어 졸업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논문의 자료 조사와 번역까지 윤지수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거부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기수 열외라는 이름의 투명인간 취급과 동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대 책임 얼차려가 뒤따랐다. 윤지수는 정규 육군 장교가 되어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편입을 결심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군인의 명예를 팔아먹는 부조리의 한복판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윤지수는 화장실 칸에 숨어들어 작은 수첩을 꺼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에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훈육관도 생도대장도 학교장도 모두 하민호 중장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그녀가 기댈 곳은 단 하나, 그들과 다른 라인에 서 있는 3사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단 한 사람뿐이었다. 수신이는 3사관학교 출신 최초의 여군 군단장이자 현재 육군 본부의 핵심 요직인 인사사령관. 모든 3사 출신 여군들의 전설이자 강철 여왕이라 불리는 육군 중장 강채린이었다. 존경하는 강채린 사령관님. 저는 3사관학교 OX기 3학년생도 윤지수입니다. 실명을 밝히는 이유는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아니 적어도 제가 속한 3중대는 지옥입니다. 4학년 하수영 중대장 생도는 7군단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훈육관의 묵인하에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닙니다. 하 생도는 저를 포함한 3학년 생도들에게 자신의 모든 전공 과제와 전투 발표 자료, 심지어 졸업 논문이 대필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교가 되기 위해 이곳에 왔지 누군가의 노예가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사관생도의 명예는 썩어 문드러졌고 그 자리에는 오직 폭력과 복종만이 존재합니다. 사령관님께서도 3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제발 저희의 명예를, 우리 3사의 촛불을 지켜주십시오. 윤지수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내일 아침 그녀는 이 편지를 사령관 직속으로 보고되는 소원 수리함이 아닌 오직 인사사령관 비서실로만 직행하는 특수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었다. 이것이 발각되면 그녀의 생도 생활은 끝장이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그녀의 영혼이 먼저 끝장날 터였다.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 육군 본부 청사. 거대한 태극기와 육군기가 도열한 집무실에서 육군 인사사령관 강채린 중장이 방대한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 삼정성은 단순히 그녀의 서열을 나타내는 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3사관학교 출신이라는 편견, 그리고 여군이라는 이중의 유리천장을 뚫고 야전과 정책의 최전선에서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철의 의지 그 자체였다. 부하들은 그녀를 존경과 두려움을 담아 강철 여왕이라 불렀다. 늦은 밤 집무실에 홀로 남은 강채린 중장에게 비서실장인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사령관님, 특수 우편물입니다. 발신지가 영천입니다. 보낸 이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3사관학교 생도입니다. 영천?
강채린의 미간이 좁아졌다. 영천은 그녀의 군 생활이 시작된 곳, 그녀의 모교 3사관학교가 위치한 곳이었다. 사령관 직속의 비공개 채널로 그것도 실명으로 투서가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이리 줘.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얇은 서류 봉투를 받았다. 봉투를 뜯자 공포와 절박함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듯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존경하는 강채린 사령관님, 저는 3사관학교 OX기 3학년생도 윤지수입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강채린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굳어졌다. 4학년 하수영 중대장생도 인간 이하의 취급, 조리 돌림. 그녀가 생도 시절 그토록 뿌리 뽑으려 했던 악습이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단순한 가혹 행위가 아닙니다. 졸업 논문의 대필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논문 대필? 강채린은 숨을 참았다. 가혹 행위는 연막이었다. 그 뒤에 숨은 본질은 학문적 부패이자 사관학교의 존재 이유인 명예의 실종이었다. 하수영이라. 그녀는 그 이름을 나직이 은조렸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름이었다. 얼마 전 진급 심사 자료에서 보았던 이름. 육군 제7기동군단장 하민호 중장의 딸. 강채린은 하민호 중장을 잘 알았다. 그는 자신과 같은 별 3개였지만 늘 한 발 앞서 나갔던 육사 출신의 엘리트였다. 그리고 그런 그는 야전에서의 성과와 능력으로 자신을 따라잡은 3사 출신의 여군 강채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견제했다. 3사 출신 주제에 여군이 감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자였다. 훈육관마저 묵인한다는 것은 이 병폐가 생도들의 수준을 넘어 하민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의미다. 강채린은 편지를 내려놓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녀의 눈빛이 야전 병동에서 가장 위급한 환자를 마주한 외과 의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썩은 환부는 지체 없이 도려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복을 입고 잠입하는 식의 유치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인사사령관이었다. 그녀는 군대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합법적인 절차로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김소령, 지금 즉시 인사사령부 감찰실장, 법무실장 내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해. 비상 상황이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 무궁화 4개가 빛나는 대령 계급의 감찰실장 박진석과 법무실장이 딱딱한 표정으로 집무실에 들어와 칼 같은 경례를 붙였다. 감찰실장 대령 박진석. 부르셨습니까? 강채린은 그들 앞에 윤지수 생도의 편지 사본을 내밀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심각하게 굳어졌다. 박 대령. 어떻게 보나? 사령관님. 이 투서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생도 간의 가혹 행위가 아닙니다. 첫째, 훈육관의 직무유기. 둘째, 학문적 부패 및 명예 실추. 그리고 셋째, 박진석 대령이 말끝을 흐렸다. 셋째 뭐지? 현역 군단장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즉 직권 남용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삼중대 훈육관이 민병철 소령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 중령 진급 심사 대상자입니다. 강채린의 눈이 번뜩였다. 퍼즐이 맞춰지는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다. 지금부터 내 직권으로 3사관학교에 대한 특별 감찰을 지시한다. 3사관학교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박 대령을 팀장으로 사령부 내 디지털 포렌식 팀, 군사경찰수사관, 법무관을 포함한 최정의 특별 감찰팀을 꾸린다. 그녀는 지도를 펼치지도 않고 영천을 가리켰다. 내일 아침 8시 정각. 불시에 감찰을 개시한다. 불시 감찰의 핵심은 충격과 공포다. 그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 심지어 서로 말을 맞출 시간조차 주지 않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중점 감찰 사항은 무엇입니까? 첫째, 3중대 훈육관 민병철 소령. 사무실과 관사 모든 전산 장비와 휴대정보 단말기를 확보한다. 둘째, 4학년 하수영 생도. 마찬가지로 모든 개인 물품을 확보한다. 셋째, 3학년 피해 생도 전원, 특히 투서자인 윤지수 생도의 신병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보호한다. 사령관님, 하민호 군단장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법무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는 거다. 강채린이 차갑게 말했다. 학교장인 오정규 소장에게는 내가 직접 통보한다. 감찰팀이 정문을 통과하기 10분 전에. 10분 전이십니까? 박진석 대령이 놀랐다. 그렇다.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오 소장은 내 직속 후배 기수야. 감히 내 명령을 거부하지 못해. 하민호가 오 소장에게 전화를 돌릴 때쯤엔 자네들이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여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건 단순한 감찰이 아니야. 내 모교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에 대한 전쟁이다.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내가 막아줄 테니 샅샅이 뒤져. 진흙탕 속에 처박힌 바늘이라도 찾아내. 알겠나? 충성.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박진석 대령과 법무실장의 눈에 불이 붙었다. 강철 여왕이 칼을 뽑아들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삼사관학교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생도들은 아침 구보를 마치고 식사 후 오전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삼중대 훈육관 민병철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어제 하수영 생도가 건넨 최고급 양주를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번 중령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군.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군용 전화기가 비명처럼 울렸다. 생도대장 김한석 준장이었다. 민소령, 자네 지금 뭐하고 있어? 당장 학교장실로 튀어와. 아니, 됐다. 그냥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예? 준장님, 그게 무슨... 동시에 삼사관학교 교장 오정규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붉은색 비화기를 든 채 사색이 되어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의 하늘 같은 대선배이자 현직 인사사령관인 강채린 중장의 얼음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 소장, 방금 말했듯이 내 직권으로 특별감찰팀이 10분 후 정문을 통과한다. 이유는 묻지 마. 자네가 할 일은 딱 하나다. 감찰팀의 모든 활동을 무조건 보장하는 거야. 삼중대 훈육관 민병철 소령, 4학년 하수영 생도. 이 두 사람의 신병과 모든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 학교 전체를 통제해. 사령관님, 도대체 무슨 일이? 하수영 생도라면 하민호 군단장님 따님인데.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선 거라고 했다. 오 소장, 자네까지 이 진흙탕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다면 내 지시에 무조건 따라. 알겠나? 이건 명령이다. 충성. 알겠습니다. 오정규 소장이 전화를 끊자마자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생도대장 김한석 준장이 뛰어들어왔다. 학교장님, 방금 위병소에서 인사사령부 직할 감찰팀이 헌병대 차량까지 대동하고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알고 있네. 같은 시각 삼사관학교 교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검은색 세단과 헌병 마크가 선명한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충성관 3중대 생활관 앞에 멈춰 섰다. 수업을 받기 위해 이동하던 생도들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감찰실장 박진석 대령이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다. A팀은 3중대 훈육관실, B팀은 4학년 생활관, C팀은 3학년 생활관을 장악한다. D팀은 교내 전산실 서버를 확보한다. 지금 이 순간부로 3중대는 전원 활동 중지. 증거 인멸 시도 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수업 준비를 하던 민병철 소령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박진석 대령과 헌병 2명이 들이닥쳤다. 당신들 누구요? 인사사령부 감찰실장 박진석 대령이다. 박 대령이 자신의 신분증을 민 소령의 코앞에 내밀었다. 민병철 소령. 지금부터 직무유기 및 부패 혐의로 특별감찰을 개시한다. 헌병. 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 뭐들 하는 짓이야.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민호 군단장님하고 의학. 민소령의 마지막 발악은 헌병의 우악스러운 손길에 막혔다. 동시에 4학년 강의실. 하수영은 지루하다는 듯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강의실 문이 열리고 헌병이 들어왔다. 4학년 하수영 생도. 접니다만. 사령관 명령이다. 감찰 조사를 위해 동행해야겠다. 지금 즉시. 강의실에 있던 모든 생도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하수영의 얼굴이 치욕으로 붉게 물들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감찰에 불응하는 건가? 하수영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오만했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편 C팀은 3학년 생활관으로 향했다. 팀장인 여군 소령이 윤지수의 관물대 앞에 섰다. 마침 수업 준비를 위해 잠시 들른 윤지수와 눈이 마주쳤다. 3학년 윤지수 생도. 네. 여군 소령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인사사령부 감찰팀 소속이다. 자네가 보낸 편지 사령관님께서 직접 읽으셨다. 윤지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하지. 지금부터 넌 감찰팀의 특별 보호를 받는다. 우리가 자네의 모든 개인 물품과 전산 장비를 확보하겠다. 이건 처벌이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니 협조해 주길 바란다. 박진석 대령은 학교장실에 임시 지휘소를 차렸다. 오정규 소장은 자신의 방에서 졸지의 손님이 되어버렸다. 박 대령 도대체 이게 무슨... 학교장님. 지금부터 3중대 4학년 하수영 생도 훈육관 민병철 소령의 모든 통신 기록과 디지털 장비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갑니다. 방해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인사사령관님의 뜻입니다. 하수영은 격리된 면담실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은 이미 포렌식 팀의 손에 넘어간 뒤였다. 임시감찰 지휘소가 차려진 3사관학교 본관 학교장실은 그날 오후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학교장 오정규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 한편에 마련된 임시 책상에서 차마 입에 대지도 못할 커피 잔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완벽하게 인사사령부 감찰팀에게 장악당했다. 진짜 전쟁은 디지털 포렌식 팀이 압수한 증거물들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하수영 생도의 최신형 노트북, 태블릿 PC, 그리고 2대의 스마트폰. 민병철 소령의 사무실 PC와 개인 휴대폰. 이것들은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라 부패의 전모를 담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팀장님,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모니터에 콜을 받고 있던 포렌식 요원 하나가 박진석 대령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수영 생도의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입니다. 백업이라는 위장 폴더 안에 이걸 보시죠. 모니터에는 3학년 노예들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떡하니 나타났다. 박진석 대령의 미간이 좁혀졌다. 열어봐. 폴더 안에는 하위 폴더들이 기수별, 이름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윤지수 전용, 박엑스미, 김엑스현 그리고 그 안에는 수백 개의 한글과 워드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학교 학사 정보 시스템과 크로스 체크했습니다. 포렌식 요원의 손가락이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여기 3학년 윤지수 생도가 파일을 하수영에게 제출한 시각이 지난달 15일 23시 48분입니다. 그리고 20분 뒤인 16일 0시 8분 하수영 생도가 자기 이름으로 표지가리만 해서 교내 서버에 과제를 제출한 로그가 확인되었습니다. 미친년이군. 박진석 대령의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대필이 아니었다. 명백한 학문적 범죄이자 동료 생도에 대한 조직적인 착취였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팀장님, 졸업 논문 폴더입니다. 화면에는 졸업 논문 개요 최종 파일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수영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지시사항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자기가 한 건 결론뿐이군. 박 대령이 헛웃음을 쳤다. 사관학교 졸업 논문을 조별 과제처럼 아니 노예들에게 하청을 맡겼어. 같은 시각 다른 격리실에서는 윤지수 생도에 대한 보호 면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감찰팀 소속의 여군 소령이 그녀와 마주 앉아 있었다. 윤지수는 처음에는 자신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아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쏟아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윤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제가 과제를 거부한 다음 날 저희 3학년 3중대 전체가 전투복 차림으로 연병장을 돌아야 했습니다. 하수영 생도가 3학년 전체 기강 회의를 이유로 얼차려를 부여했고 4학년 생도들이 돌아가며 윤지수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집단 따돌림을 유도한 거군. 네. 동기들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제가 버티면 동기들이 다쳤습니다. 하수영 생도는 그걸 정확히 이용했습니다. 동기들은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과제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동기애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인질로 삼은 고도의 심리적 고문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포렌식 사무실의 공기는 담배 연기 대신 쿨링팬 소리와 키보드 소리로 가득 찼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터져나왔다. 팀장님, 민병철 소령 휴대폰, 카카오톡 복원 완료됐습니다. 하수영 생도와의 대화 내역입니다. 모니터에 떠오른 대화창. 박진석 대령의 눈이 가늘어졌다. 하생도 소령님 저 수영이에요. 주말에 3학년 애들 교육 좀 시켰는데 너무 시끄럽게 했나요? 민병철 소령 하생도. 훈육관이 못 본 걸로 할 테니 다음부턴 조용히 하게. 훈육단장이 자네 좀 지켜보고 있으니. 하생도 넵. 걱정 마세요. 그나저나 아버지께서 소령님 무궁화 3개 진급, 이번에는 꼭 되도록 힘써 주신다고 전해 달랍니다. 아빠가 이번 인사자료 검토하신대요. 민병철 소령 허허. 역시 하생도밖에 없네. 하 군단장님께 안부 전해주게. 3학년 애들은 내가 잘 구슬려 놓을게. 걔들 외출 통제 권한은 나한테 있으니까. 하생도 역시 소령님 짱. 제가 주말에 아버지 관사에서 가져온 거 하나 챙겨드릴게요. 사무실에 살짝 넣어둘게요. 민병철 소령. 박진석 대령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묵인이 아니었다. 명백한 공모이자 진급이라는 뇌물을 약속받고 생도들의 인권을 팔아넘긴 추악한 거래였다. 이건 박 대령이 마른 입술을 핥았다. 이건 우리가 덮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 박진석 대령은 그 즉시 학교장 오정규 소장에게 보안 유지를 엄중히 경고한 뒤 다음 날 새벽 첫 헬기로 영천을 떠났다. 그의 손에는 3학년 노예들 폴더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담긴 암호화된 USB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다. 이 사안은 더 이상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현역 군단장의 이름이 적시된 순간 이것은 3사관학교의 비위 문제를 넘어 육군 본부 전체를 뒤흔들 인사비리 스캔들로 비화된 것이다. 서울 용산 인사사령관 집무실. 강채린 중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은 오히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박진석 대령은 거수 경례도 생략하라는 듯한 그녀의 손짓에 곧바로 USB를 연결하고 보고를 시작했다. 이상입니다. 사령관님. 하수영 생도의 학문적 부패는 명백하며 민병철 소령은 이를 묵인한 대가로 하민호 군단장으로부터 진급을 약속받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채리는 모니터에 떠있는 아빠가 이번 인사자료 검토하신대요. 라는 메시지를 묵묵히 노려보았다. 하민호. 그녀의 입에서 동료 삼성 장군의 이름이 나직이 흘러나왔다. 박 대령. 수고했네. 이 증거는 내가 직접 다루지. 사령관님. 하 군단장의 반발이. 반발? 강채린이 차갑게 웃었다. 이건 반발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육사 출신 엘리트가 3사 출신 후배 장교를 자기 딸 노예 부리듯 매수한 사건이야. 내가 이걸 덮는다면 난 3사 교정에 발을 들릴 자격도 없는 거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대령은 즉시 영천으로 복귀해. 감찰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수영과 민병철을 분리신문해. 이 카톡 내용을 들이밀었을 때 반응을 봐. 하지만 절대 하민호 군단장의 이름은 먼저 꺼내지 마. 그들이 제 입으로 불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지수 생도를 포함한 피해 생도 전원, 오늘부로 학교 본부 의무실의 심리 안정을 이유로 격리입실 시켜. 가해자 및 동료 생도들과의 접촉을 완벽히 차단해. 이건 학교장에게 내 이름으로 지시해. 권고가 아니야. 충성. 박진석 대령이 집무실을 나가자 강채리는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육군 참모총장님께 긴급 독대 보고를 올리겠다. 군 기강 관련 중대 사안이라고 전해. 그리고 7군 단장 하민호 중장의 모든 동향을 파악해.
한편 영천 3사관학교 격리실에 있던 하수영은 서서히 공포에 질리고 있었다. 처음에 오만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감찰관에게 아버지와 통화하게 해달라고 수십 번 요청했지만 감찰 절차상 불가하다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 변호사를 부르겠어요. 이건 불법 감금이에요. 하수영 생도. 박진석 대령이 돌아와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여긴 민간 사회가 아니야. 넌 아직 군법의 적용을 받는 사관생도 신분이다. 불법 감금이 아니라 직권에 의한 격리 조사 중이지. 변호사? 좋아. 그 전에 이거부터 보지. 박 대령이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띄웠다. 3학년 노예들 폴더. 하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뭔가? 내 입으로 직접 설명해봐. 노예가 뭔가 노예가. 7군 단장 하민호 중장은 이틀째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민병철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어라는 안내음만 흘러나왔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다. 그는 결국 3사관학교장 오정규 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필승. 오 소장. 나 하민호 중장이네. 충성. 군단장님. 웬일이십니까? 오정규 소장은 갑작스러운 삼성 장군의 전화에 군기가 바짝 들어 수화기를 붙잡았다. 아, 다른 게 아니라. 내 딸아이가 거기 4학년으로 있는데 이틀째 연락이 안 돼서 말이야. 무슨 일 있나? 학교에서 단체로 통신 통제라도 했어? 오정규 소장은 식은땀이 흘렀다. 올 것이 온 것이다. 그는 강채린 중장의 얼굴과 하민호 중장의 얼굴을 동시에 떠올렸다. 둘 다 별 3개였지만 한쪽은 자신의 대선배이자 인사실세였고 한쪽은 막강한 육사 라인의 군단장이었다. 저 군단장님. 그게 뭔가. 말을 해. 답답하게. 사실 이틀 전부터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에서 특별감찰팀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인사사령부? 하민호의 목소리가 순간 낮아졌다. 강채린이 보냈군. 예, 그렇습니다. 사령관님 직권으로. 그래서 내 딸아이가 지금 그 감찰 대상이라는 건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격리 조사 중이라 통신이 제한된 것 같습니다. 하민호가 기가 차다는 듯 웃었다. 격리 조사? 내 딸을? 감히 3사 출신 년이 6사 집안을 건드려? 오 소장. 자네도 3사 출신이지? 강채린이 라인 타서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자네 지금 당장 감찰팀인지 뭔지 다 중단시키고 내 딸아이 받고. 이건 군단장 명령이야. 군단장님. 하지만 이건 인사사령관님의 직권이라 제가 어쩔 수가. 시끄러워. 하민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집무실에 붉은색 비화기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인사사령관 강채린. 그는 교환을 거치지 않는 직통 라인으로 그녀를 호출했다. 강채린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전화가 걸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필승. 인사사령관 중장 강채린입니다. 강 사령관. 나 하민호요. 수화기 너머로 하민호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금 이게 무슨 미친 짓거리야. 감히 내 딸을 격리시켜? 자네 지금 나랑 전쟁하자는 건가? 강채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강철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 군단장. 지금 자네는 자네 딸의 아니가 아니라 자네의 군 생활을 걱정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뭐라고? 내 감찰팀이 3사관학교에서 뭘 확보했는지 내가 직접 읽어줄까? 강채린은 모니터에 떠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아버지께서 소령님 무궁화 3개 진급, 이번에는 꼭 되도록 힘써주신다고 전해달랍니다. 아빠가 이번 인사자료 검토하신대요. 그리고 민병철 소령이 보낸 충성 맹세 메시지까지. 군단장님, 따님 일은 염려 놓으십시오. 제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네의 답장이 뭐였지? 수고하네 민소령. 자네 같은 유능한 장교가 빨리 커야지. 이번 인사자료는 내가 직접 챙겨보겠네. 수화기 너머로 하민호 중장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그는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 하 군단장. 강채린의 목소리에 경멸이 실렸다. 자네 딸은 학문적 부패 혐의야. 퇴교감이지. 그리고 자네는 직권 남용과 인사청탁 혐의야. 군복 벗을 각오해야 할 거다. 강채린. 너 감히. 내가 감히? 강채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육사 출신 삼성 장군이 자기 딸 하나 비호하자고 삼사 출신 소령 하나 진급 미끼로 매수하는 건 괜찮고 내가 내 모교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건 감히 하는 짓인가? 이 사안 나는 오늘 오후 육군 참모총장님께 직접 보고 올렸네. 자네가 방금 나에게 한 협박과 고성까지 포함해서 추가 보고 올릴 생각이야. 이만 끊겠네. 감찰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철컥. 강채린은 하민호의 다음 말이 터져 나오기 전에 붉은색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동기급 삼성 장군, 그것도 막강한 육사 라인의 군단장을 정면으로 쳤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없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 충청남도 계룡대. 육군 본부 청사의 최상층에 위치한 육군 참모총장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대한 태극기와 육군기, 그리고 역대 총장들의 사진이 방 안의 인물들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 사성 장군 이진섭 대장은 책상 위에 놓인 얇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맞은편에는 얼음처럼 굳은 표정의 인사사령관 강채린 중장이 각을 잡고 앉아 있었다. 이 독대는 하민호 중장과의 격돌 직후 강채린 중장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총장 비서실에 직접 요청한 긴급 직보였다. 사안의 중대성을 직감한 총장은 즉시 모든 일정을 미루고 그녀를 불렀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삼사관학교 4학년 생도에 의한 상습적 가혹 행위와 조직적인 논문 대필. 그것만으로도 학교장의 보직 해임을 검토할 만한 중대 사안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장에 있었다. 증거자료 2 훈육관 민병철 소령, 4학년 하수영 생도간 통신 내역. 증거자료 3 훈육관 민병철 소령 -제7기동군단장 하민호 중장간 통신 내역. 참모총장의 두꺼운 손가락이 이번 인사자료는 내가 직접 챙겨보겠네라는 하민호 중장의 메시지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이 증거 확실한가? 총장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다. 인사사령부 직할 디지털 포렌식 팀이 민병철 소령의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에서 직접 복원한 자료입니다. 교차 검증 완료했습니다. 강채린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하민호. 총장이 나직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육사 3X기.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지휘관이야. 군단 장악 능력도 탁월하고 무엇보다. 총장은 말을 아꼈다. 무엇보다 육사 출신 핵심 라인이라는 뜻이었다. 강 사령관. 총장이 강채린을 바라보았다. 이 사안 자네와 하 군단장 간의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고 봐도 되겠나? 그것은 총장으로서 던져야 할 당연한 질문이었다. 3사 출신 여군 장군과 6사 출신 남군 장군. 그들의 오랜 라이벌 관계는 군 내부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강채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총장님, 저는 제 모교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는 제 모교의 문제를 넘어 육군 전체의 인사 공정성을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삼성 장군의 군 생활을 거론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참모총장을 향해 경례했다. 총장님, 저는 이 사안이 단순한 비위 조사가 아닌 육군의 명예를 건 수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7군 단장은 인사사령부의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총장님의 직권 혹은 그 이상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은 명료했다. 인사사령관이 동기급 군단장을 감찰할 수는 없으니 참모총장이 직접 나서거나 혹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었다. 참모총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채린의 보고는 감정적이지 않았고 절차상 완벽했다. 그녀는 하민호를 쳐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증거가 여기 있으니 시스템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알겠네. 총장이 결심했다.
강 사령관. 수고했어. 하 군단장에 대한 조치는 내가 직접 지시한다. 자네는 인사사령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총장님. 강채린이 집무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다. 이 사안 하민호 군단장이 어제부로 제 감찰 활동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감찰실장이 아닌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찰 중단을 협박했습니다. 총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알겠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직접 처리하지. 강채린이 집무실을 나서는 순간 참모총장은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다. 지금 당장 국방부 장관님께 긴급 독대보고 올린다. 그리고 육군 감찰실장과 군사경찰실장을 내 집무실로 호출해. 하민호가 동원할 수 있는 육사 인맥보다 강채린이 움직인 참모총장이라는 공식적인 지휘 계통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했다. 참모총장의 지시가 떨어진 다음 날 3사관학교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이번에는 인사사령부 감찰팀이 아니었다. 계룡대에서 직접 파견된 육군 본부 감찰실 고등수사팀과 헌병 수사관들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찰이 아니었다. 명백한 수사였다. 민병철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갑을 찼다. 그는 박진석 대령의 신문에서부터 이미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육군 본부에서 직접 나온 수사관들 앞에서는 신락 같은 희망조차 사라졌다. 민병철 소령. 직권 남용 및 술의 약속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사 살려주십시오. 저는 하군단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말은 군사법원 가서 하게. 수사관은 차갑게 그의 말을 잘랐다. 민병철 소령은 자신의 중령 진급을 약속받았던 그 휴대폰 메시지 때문에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연금까지 박탈당할 위기에서 군사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같은 시각 3사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는 특별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징계위원장은 학교장 오정규 소장이 맡았지만 실질적인 회의는 강채린 중장이 상급부대 지휘관 자격으로 배석하여 주도했다. 피징계자석에는 4학년 하수영 생도와 가혹행위에 동조했던 4학년 생도 4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피징계자 4학년 생도 하수영. 징계 사유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주겠다. 오정규 소장이 절차에 따라 물었다. 하수영은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는 듯 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표적 감찰입니다. 3학년 후배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저를 음해하려는 모함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녀의 오만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징계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강채린 중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위원장,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강채린은 박진석 대령에게 눈짓했다. 대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그곳에 하수영의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 화면이 떴다. 3학년 노예들. 하수영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피징계자 하수영. 강채린의 목소리는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회의실을 장악했다. 저 폴더명이 후배들의 일방적인 주장인가? 저 폴더 안에 들어있는 자네 이름으로 제출된 수백 개의 과제물 파일이 모함인가? 그것은 강채린은 다음 화면을 지시했다. 윤지수 생도에게 졸업 논문 대피를 지시한 문서였다. 자네는 사관 생도의 명예를 스스로 진흙탕에 처박았어. 폭력으로 후배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지. 그건 사관 생도가 아니라 뒷골목 양아치나 하는 짓이야. 강채린이 오정규 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위원장,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피징계자의 반성 없는 태도까지 감안하여 교칙에 따른 최고 수위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오정규 소장은 땀을 닦으며 위원들을 둘러보았다. 반대 의견은 없었다.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한다. 오정규 소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국군 3사관학교 교육운영위원회는 4학년 하수영 생도가 사관 생도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며 반복적인 가혹 행위와 지휘권 남용 그리고 학칙이 금지하는 논문 대필 행위 등 도저히 장교로서 임관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하수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이에 4학년생도 하수영을 국군 3사관학교에서 퇴교 조치한다. 퇴교. 하수영의 눈이 초점을 잃었다. 4년간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 말도 안 돼. 내가 누군데 나한테 퇴교를 줘. 아빠. 아빠. 그녀의 발악은 회의실을 지키고 있던 헌병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녀는 그렇게 질질 끌려나가며 자신의 군 생활을 스스로 마감했다. 징계위원회 직후 가혹 행위에 동조했던 4학년 생도들에게도 주동자급 2명은 퇴교, 단순 가담자 2명은 1년 유급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7군단에 몰아쳤다. 육군 참모총장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하민호 중장에 대한 직권 남용 및 인사 청탁 혐의에 대한 공식 수사를 지시했다. 군 검찰이 현역 삼성 장군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의 개인 휴대폰과 컴퓨터에서는 민병철 소령 외에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부하들을 진급시키기 위해 인사 라인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육군 본부는 더 이상 그를 현역 군단장 자리에 둘 수 없었다. 그것은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였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짧은 공지가 발표되었다. 육군은 금일부로 제7기동군단장 하민호 중장을 보직 해임하고 육군 본부 정책연구관으로 발령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3사관학교에서 불거진 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지휘관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뉴스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속보 현역 삼성 장군, 7군 단장 하 중장 전격 보직 해임. 후속 보도 딸 사관학교 비위 감싸려 인사청탁군 검찰 수사 착수. 사설 썩어버린 별들, 군 기강 이대로 괜찮은가.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역시 군대는 썩었다. 저런 자가 군단장이라니. 강철 여왕 강채린, 군 내부 비리 도려내다라는 식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하민호 중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 7군 단장 이임식도 없이 그는 군단 사령부에서 쫓겨나듯 계룡대의 차가운 정책연구관 사무실로 출근해야 했다. 그곳은 아무런 보직도 부하도 없는 장군들의 무덤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육사 동기들조차 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일주일 후 군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그는 책상 서랍에서 A사 용지를 꺼냈다. 전역 지원 서명의 전역. 그는 명예라는 단어의 실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불명예 강제 전역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그는 치욕 속에서 스스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의 30년 군 생활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며칠 후 3사관학교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썩은 고름을 짜낸 뒤에 건강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수영은 모든 짐을 싸서 부모의 차를 타고 정문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사관생도가 아닌 평범한 20대 민간인이었다. 그 어떤 생도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3학년 생도들은 생활관 창문 너머로 그녀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윤지수는 자신의 관물대에 붙어있던 강채린 중장의 빛바랜 사진을 바라보았다. 3사 출신의 전설. 자신이 보낸 편지 한 통이 거대한 바위 같던 부조리를 무너뜨린 것이다. 며칠 후 강채린 중장이 3사관학교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에는 감찰이 아닌 육군 인사사령관으로서의 정식 특별 강연을 위해서였다. 학교 강당 전생도들이 그녀의 등장을 숨죽여 지켜봤다. 그녀는 계급장이 선명한 정복 차림으로 연단에 섰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대선배로서 그리고 인사사령관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단호하게 말했다. 최근 우리 학교는 큰 홍역을 앓았다. 신성한 교정에서 장교의 명예를 더럽히는 불의와 부패가 발견되었다. 누군가는 이것을 전통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관행이라며 눈감았다. 누군가는 기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했고 누군가는 인맥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거래하려 했다.
강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입은 이 군복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여러분 어깨에 달릴 다이아몬드는 후배들을 억압하는 흉기가 아니라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고 조국을 지키는 신성한 도구여야 한다. 그녀는 강당 앞줄에 앉은 3학년 생도들 그 중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을 바라보는 윤지수 생도를 바라보았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다. 가장 끔찍한 공포 속에서도 가장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진정한 리더십은 폭력적인 카리스마나 인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그 책임감에서 나온다. 강채리는 연설을 마쳤다. 썩은 고름은 짜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다. 오늘부로 삼사관학교는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이 충성, 지혜, 용기라는 교훈을 이어받은 진정한 육군 장교로 거듭나길 바라며 또한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장교로 성장하길 명령한다. 충성. 강당이 떠나갈 듯한 경례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어떤 때보다 우렁차고 절도 있는 함성이었다. 강채린 중장은 강당을 나섰다. 그녀가 차에 오르기 전 윤지수 생도가 달려나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윤지수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나 눈물이 없었다. 굳은 결의와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윤지수 생도는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크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경례했다. 충성. 사령관님, 가르침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강채리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윤지수 생도의 경례를 받으며 이 땅에 썩은 뿌리 하나가 뽑히고 그 자리에 건강하고 강인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 굳건한 촛불을 향해 강철 여왕으로서 가장 따뜻한 답례를 보냈다. 너 간사 몇 기야? 1학년 나부랭이가 어딜 감히 4학년 중대장 생도 앞을 막아서? 썩어 문드러진 사관학교의 여왕이 갓 입학한 신입생도의 영혼과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한 인간이 노예로 전락하는 순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인하며 자신의 진급을 거래하는 훈육관의 거대한 침묵.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1학년 나부랭이라며 조리돌림하려던 그 초라한 활동복 차림의 여성이 대한민국 국군 의무체계의 정점이자 전설의 철의 나이팅게일일 줄은.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서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 국군의무사령부의 공기는 대한민국 전군 의료체계의 심장부답게 차갑고 정제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 긴장감의 정점에 사령관실이 있었다. 거대한 태극기와 부대기 그리고 역대 사령관들의 사진이 도열한 그 방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간호장교 의무사령관 육군 중장 박지영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 즉 삼정성은 단순히 그녀의 서열을 나타내는 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편견과 차별을 뚫고 야전과 병동, 그리고 정책의 최전선에서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철의 의지 그 자체였다. 부하들은 그녀를 존경과 두려움을 담아 철의 나이팅게일이라 불렀다. 늦은 밤 박지영 중장은 홀로 집무실에서 방대한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사령관님, 특수 우편물입니다. 발신지가 자운대입니다. 자운대. 대한민국 군사교육의 요람 중 하나이자 박지영 중장의 모교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위치한 곳이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다. 공식 보고 라인이 아닌 사령관 직속의 비공개 채널로 도착한 익명의 투서였다. 그녀가 편지지를 펼쳤다. 깔끔하지만 공포와 절박함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듯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존경하는 박지영 사령관님. 저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생도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아니, 적어도 제가 속한 중대는 지옥입니다. 박지영의 미간이 좁아졌다. 그녀는 수많은 보고를 받아왔지만 지옥이라는 단어는 흔치 않았다. 4학년 장세리 중대장 생도는 우리 중대의 여왕입니다.
그녀의 말은 학교 규율 위에 존재합니다. 신입생도들은 그녀의 눈에 띄는 순간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사소한 트집을 잡아 생활관 전체를 밤새 조리돌림하는 것은 일상입니다. 박지영은 숨을 참았다. 조리돌림. 그녀가 생도 시절 그토록 뿌리 뽑으려 했던 악습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닙니다. 장세리 생도는 1, 2학년 생도들에게 자신의 모든 과제와 보고서, 심지어 졸업 논문의 자료 조사와 대필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생도는 기수 열외라는 이름의 투명인간이 됩니다. 저희는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이곳에 왔지 누군가의 노예가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투서의 마지막 문장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훈육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저희의 명예를, 우리 학교의 촛불을 지켜주십시오. 박지영은 편지를 내려놓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가혹행위는 연막이었다. 그 뒤에 숨은 본질은 학문적 부패이자 명예의 실종이었다. 사관학교의 존재 이유인 명예가 무너지고 있었다. 훈육관마저 묵인한다는 것은 이 병폐가 생도들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였다. 장세리라. 그녀는 이름을 나직이 은졸였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름이었다. 군내 유력한 가문의 자제라는 소문. 박지영은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김소령. 내일 일정 전부 취소해. 비공식 일정이야. 사령관 전용 헬기 필요 없어. 개인 차량으로 직접 운전한다. 행선지는 자운대다. 그녀의 눈빛은 야전 병동에서 가장 위급한 환자를 마주한 외과 의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썩은 환부는 지체 없이 도려내야 했다. 그리고 그 환부가 얼마나 깊은지 그녀는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토요일 이른 아침 대전 자운대. 주말을 맞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평일의 분주함 대신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중대 생활관 앞 잔디밭에는 그 고요함을 깨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대가리 박아. 전원 대가리 박아. 4학년 장세리 중대장 생도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려진 주말 외출복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아침 점호를 이유로 집합시킨 1학년 생도 수십 명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게 지금 니들 선배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야? 관물대 정리 상태가 그따위인데 외출 나갈 생각들을 해? 1학년 생도들은 아침부터 시작된 얼차려에 숨을 헐떡이며 젖은 잔디밭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 1학년 중 가장 몸이 약한 이지은 생도의 관물대에서 나온 물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장세리가 일부러 쏟아버린 것이었다. 이지은 생도. 너 때문에 내 동기들 전부 머리 박는 거 안 보여? 대답 안 해. 죄송합니다. 이지은 생도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악을 썼다. 죄송하면 다야? 니들 1학년은 동기에도 없어? 저런 고문관 하나 때문에 다 같이 고생하는데. 아니면 니들 기수 전체가 그냥 빠진 거야? 장세리는 이지은 생도 앞으로 걸어가 그녀의 어깨를 구둣발로 툭 찼다. 일어나. 똑바로 서. 어디서 눈물을 질질 짜. 여기가 니들 집 안방인 줄 알아? 그때 생활관 복도를 순찰하던 이중대 훈육관 육군 소령 김철수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못 본 척 복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다. 충성. 훈육관님. 좋은 아침이십니다. 장세리가 먼저 그를 발견하고 완벽한 각도로 경례했다. 김철수 소령은 헛기침을 하며 마지못해 걸어 나왔다. 아, 장생도. 주말 아침부터 수고가 많군. 이건 뭔가? 그는 머리를 박고 있는 1학년 생도들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1학년들 군기가 너무 빠진 것 같아서 교육 중이었습니다. 요즘 신입생도들은 사관생도라기보다는 그냥 대학생 같습니다. 이래서야 나중에 야전에서 제대로 임무 수행이나 하겠습니까? 장세리의 대답은 당당했다. 김철수 소령은 곤란하다는 듯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장생도의 리더십은 내가 인정하지. 하지만 너무 과격하게는 하지 말게. 주말 아닌가. 적당히 하고 쉬게 해. 염려 놓으십시오. 훈육관님. 확실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김철수 소령은 장세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는 장세리의 아버지가 자신과 같은 육군 보병 병과의 하늘 같은 선배이자 현 군단장인 육군 중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밖에 나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김철수 소령이 사라지자 장세리의 얼굴에 걸렸던 상냥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1학년들을 향해 싸늘한 목소리를 뱉었다. 훈육관님 가셨다. 다시 대가리 박아. 그녀는 잔디밭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성을 내려다보는 여왕처럼 오만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지탱하는 것은 1학년 생도들의 공포와 눈물, 그리고 2학년 생도들의 침묵이었다. 그녀는 이지은 생도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지은 생도. 너는 오늘 외출 금지다. 대신 내 방으로 와. 밀린 보고서가 좀 있어서 말이야. 내 동기들 고생시킨 만큼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안 그래? 이지은 생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같은 시각 박지영 중장은 사령관의 별 계급장이 아닌 아무 표식도 없는 검은색 활동복 상의와 하의 차림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정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위병소 근무자는 그녀의 신분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녀가 제시한 것은 국방부 본부에서 발급된 비공식 출입증이었다. 위병소장은 본부에서 오신 분이라는 말에 더 묻지 않고 게이트를 열었다. 박지영은 수십 년 만에 홀로 걷는 모교의 교정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녀는 생도 생활관 구역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투서에 언급된 이중대 생활관이었다. 생활관에 가까워질수록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박지영은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나무 그늘을 따라 은밀하게 접근했다. 그리고 그녀는 목격했다. 수십 명의 1학년 생도들이 잔디밭에 머리를 박고 있었고 그 앞에는 화려한 외출복 차림의 4학년 생도가 구둣발로 다른 생도의 어깨를 툭툭 차고 있었다. 일어나. 똑바로 서. 어디서 눈물을 질질 짜. 박지영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자신이 생도 시절 겪었던 그리고 뿌리 뽑았다고 믿었던 그 폭력의 망령이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나무 그늘에서 걸어 나와 잔디밭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똑똑히 보기 위해 그들로부터 수십 미터 떨어진 길가에 멈춰섰다. 그때 장세리의 옆에 있던 다른 4학년 생도가 박지영을 발견했다. 세리야, 저기. 웬 아줌마가 우리 쪽 쳐다보는데. 장세리가 고개를 돌렸다. 계급장도 없는 평범한 활동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신입생도들의 학부모인가? 아니면 길을 잃은 민간인? 어느 쪽이든 4학년 생도인 자신에게 경례도 없이 빤히 쳐다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장세리는 얼차려를 받던 1학년들을 그대로 둔 채 다른 4학년 생도 2명과 함께 박지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거기. 장세리가 턱짓을 하며 불렀다. 여기는 생도 생활관 구역이라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누구신데 여기까지 들어오셨죠? 박지영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오만한 4학년 생도를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대답에 장세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볼일?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볼일을 우누네요. 혹시 1학년 학부모면 당장 위병소 밖으로 나가시고. 학부모 아닙니다. 학부모도 아니면. 혹시 1학년이야? 너. 장세리는 박지영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나이는 들어 보였지만 키가 작고 활동복 차림이라 분간이 어려웠다. 만약 신입생도가 선배를 보고도 경례를 안 한 것이라면 이건 중대한 군기 문란이었다. 너 1학년이면 관등 성명 안 돼? 선배가 눈앞에 있는데 경례도 안 하고. 간사 몇 기야? 박지영은 그녀의 무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뒤편 잔디밭에서 여전히 머리를 박고 있는 1학년 생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생도.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 사관학교 규율 위반이라는 건 알고 있나? 순간 장세리의 표정이 굳었다. 뭐?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나?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장세리의 동기들도 거들었다.
세리야, 아무래도 민간인이 길 잃고 들어와서 군인 행세하는 것 같은데. 헌병대에 신고할까? 아니. 잠깐. 장세리는 박지영의 코앞까지 다가섰다. 키 차이 때문에 그녀가 박지영을 내려다보는 구도였다. 아줌마.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신분증 까. 아니면 진짜 군인 모독죄로 헌병대에 넘겨버릴 거야. 아니, 그 전에. 내년이 뭔데 우리 학교 일에 감나라 배나라야. 군복만 보면 환장이라도 했어. 어디서 굴러먹던 아줌마가. 내년 환장. 박지영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때 장세리는 박지영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쿡 찔렀다. 말 안 해? 너 진짜 간사 몇 끼냐고. 장세리가 손을 들어 박지영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방금 전 사라졌던 훈육관 김철수 소령이 사무실 창문으로 이 광경을 보고 경악하며 뛰쳐나왔다. 그는 장세리가 웬 중년 여성과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사태를 수습하려 달려왔다. 장세리 생도. 지금 무슨. 김철수 소령은 달려오던 기세 그대로 박지영의 얼굴을 정면에서 확인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두 발이 부서져라 모이고 그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관자놀이에 붙었다. 충. 성. 사령관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사령관. 김철수 소령의 그 한마디에 주변의 공기가 멈췄다. 장세리와 그녀의 동기들은 방금 자신들이 들은 단어를 이해할 수 없었다. 사령관.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도 소장 별 2개인데. 사령관. 장세리의 손은 박지영을 밀치려던 그 자세 그대로 공중에서 굳어버렸다. 박지영은 김철수 소령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여전히 굳어있는 장세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고함보다 무겁게 생활관 광장을 울렸다. 장세리 생도. 내가 간사 몇 기인지가 그렇게 궁금했나. 박지영은 자신의 활동복 상의 주머니에서 피처럼 붉은색의 신분증을 꺼내 그녀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박지영이라는 글자와 함께 그녀가 평생을 바친 국군의 무사령부의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제 자네가 대답할 차례다. 자네는 지금 누구에게 손을 대려 한 거지? 장세리의 눈앞이 하얘졌다. 그녀가 방금 아줌마 내년이라 부르며 어깨를 밀치려 했던 그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계급이자 대한민국 모든 간호장교의 정점에 있는 전설 속의 철의 나이팅게일 국군 의무사령관 박지영 중장이었다. 충. 성. 사령관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훈육관 김철수 소령의 목소리는 공포로 찢어질 듯 갈라졌다. 그 한마디는 이중대 생활관 앞 잔디밭의 시간을 완벽하게 정지시켰다. 장세리 생도의 손가락은 박지영 중장의 어깨를 찌르기 직전 허공에서 화석처럼 굳었다. 그녀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만난 듯 흔들렸다. 방금 전까지 아줌마 내년이라고 불렀던 그 초라한 활동복 차림의 여자가 자신의 훈육관이 경악하며 최고 경례를 바치는 대상이었다. 사령관. 그 단어가 그녀의 뇌리를 망치처럼 강타했다. 사관학교 교장도 소장 별 2개에 불과했다. 그런데 사령관이라니. 박지영 중장은 김철수 소령의 경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장세리의 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가 붉은색 가죽 커버의 신분증을 펼쳐 보였다. 장세리의 시선이 기계적으로 그 신분증을 향했다. 거기에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도 닿을 수 있을지 모를 하늘과도 같은 3개의 별 삼정성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대한민국 육군 중장 박지영, 국군의무사령관이라는 글자가 그녀의 시야를 불태웠다.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계급. 장세리의 호흡이 멎었다. 그녀의 오만했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새하얀 백지장처럼 변해갔다. 생도. 박지영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 안 내려? 장세리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거뒀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경례를 붙여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숨을 헐떡였다. 그녀와 함께 박지영을 조롱했던 다른 4학년 생도들 역시 상황 파악이 끝나자마자 사색이 되어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들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박지영은 장세리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김철수 소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김소령. 예. 사령관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훈육관이 이 광경을 눈앞에 두고도 묵인한 건가? 김철수 소령은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사령관님. 그게 아니라 저는 생도들이 주말 아침에 교육 훈련 중인 것으로만 알고. 교육? 박지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위압적이었다. 내가 본 건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고 가혹행위인데. 김소령 눈에는 이게 교육으로 보였나? 아니면 자네도 저 4학년 생도의 배경이 두려워서 눈을 감은 건가? 김철수 소령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박지영은 더 이상 김철수 소령을 상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잔디밭에 여전히 머리를 박고 떨고 있는 1학년 생도들을 향해 명령했다. 거기 1학년 생도들. 전원 일어서. 수십 명의 생도들이 흙과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허둥지둥 일어섰다. 그들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 작은 체구의 여성이 자신들의 훈육관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히 깨달았다. 박지영은 다시 장세리에게로 걸어갔다. 구둣발 소리 하나 나지 않는 그녀의 접근에 장세리는 공포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장세리 생도랬나? 대답 안 하나? 예. 4학년 생도 장세리입니다. 장세리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아까 나한테 내년이라고 했던가. 장세리의 눈앞이 다시 한번 하얘졌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어디서 굴러먹던 아줌마라고도 했지.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사령관님, 저는 정말 민간인이신 줄 알고 그래서. 민간인이면 그렇게 모욕해도 되나? 박지영의 일갈에 장세리는 입을 다물었다. 민간인이면 어깨를 밀치고 손가락질을 해도 되는 건가? 그게 자네가 이 신성한 곳에서 배운 사관생도의 명예인가? 자네가 지키겠다는 조국이, 자네가 돌보겠다는 환자가 바로 그 민간인들이다. 박지영은 장세리를 지나쳐 1학년 생도들 중 가장 비참한 몰골로 울고 있던 이지은 생도 앞에 섰다. 생도. 이름이 뭔가? 1학년 생도 이지은입니다. 이지은 생도가 울음이 터지는 것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경례했다. 이지은 생도. 똑바로 대답해. 저 4학년 생도가 자네를 폭행했나? 이지은 생도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을 노려보는 장세리의 눈빛을 마주하고 공포에 질려 입을 열지 못했다. 진실을 말해. 박지영이 이지은 생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내가 여기 있다. 이 의무사령관이 바로 자네 옆에 있어. 저 생도가 두려워서 대답을 못하겠나? 그 따뜻한 손길과 단호한 목소리에 이지은 생도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터뜨렸다. 상습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동기들 모두를. 장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제 과제도, 제 보고서도. 마침내 투서의 핵심이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장세리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다. 박지영은 이지은 생도의 어깨를 다독인 뒤 다시 김철수 소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자비가 없었다. 김소령. 당장 학교장실로 연락해. 학교장과 훈육단장, 지금 즉시 이 자리로 오라고 해. 5분 주겠다. 의무사령관 명령이다. 김철수 소령은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휴대폰을 꺼내 학교 지휘부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번호조차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필승. 비서실장님, 저 이중대 훈육관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의무사령관님께서 박지영 중장님께서 지금 이중대 생활관 앞에 와 계십니다. 예. 사복 차림이십니다. 학교장님과 훈육단장님 당장 오시랍니다.
사관학교 전체가 이른 아침에 비상벨에 깨어났다. 의무사령관 박지영 중장. 그 이름 세 글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인 육군 소장 오은경에게는 직속상관 그 이상의 무게였다. 그녀는 자신의 전설적인 대선배이자 사실상 모든 간호병과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 인물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것도 훈육관의 다급한 비상 연락으로 등장을 알렸다. 오은경 소장은 관사에서 전투복을 입다 말고 뛰쳐나왔다. 훈육단장인 강인규 대령 역시 얼굴이 사색이 되어 행정반을 박차고 나왔다. 그 사이 박지영은 잔디밭의 모든 생도들을 향해 명령했다. 장세리 생도, 그리고 거기 4학년 가담자 전원, 즉각 생활관으로 복귀해 완전 군장 결합한다. 10분 후 연병장 중앙에 집합해 대기한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장세리와 4학년 생도들은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표정으로 대답하고는 비틀거리며 생활관으로 뛰어들어갔다. 김철수 소령. 예. 사령관님. 여기 1학년 생도들. 전원 생활관으로 복귀시켜 휴식 및 세면 조치한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은 생도. 예. 1학년 생도 이지은입니다. 자네는 나를 따라와. 내게 직접 보고할 것이 아주 많을 것 같군. 박지영은 마치 자신의 집무실을 걷듯 이중대 생활관을 가로질러 학교 본관을 향해 걸었다. 흙먼지가 묻고 눈물 자국이 선명한 1학년생도 이지은이 그녀의 반보 뒤에서 필사적으로 뒤따랐다. 그리고 그 뒤를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진 듯한 표정의 김철수 소령이 따랐다. 주말 아침 생활관 창문으로 이 기괴한 행렬을 목격한 다른 중대 생도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학교 본관 앞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서 학교장 오은경 소장과 훈육단장 강인규 대령이 거의 달리다시피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필승! 오은경 소장이 숨을 헐떡이며 경례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이 아침 햇살에 위태롭게 빛났다. 사령관님, 이 이른 아침에 어쩐 일로? 오은경 소장의 시선이 박지영 옆에 선 엉망이 된 1학년 생도에게 꽂혔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학교장으로서 최악의 순간이었다. 박지영은 담담하게 경례를 받았다. 오 소장, 오랜만이군. 내 모교 공기가 많이 탁해진 것 같아서 직접 환기하러 왔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오은경 소장의 뺨을 후려치는 듯 했다. 학교장실에서 이야기하지. 이 생도도 함께 들어가야겠네. 훈육단장과 김소령은 밖에서 대기해. 학교장실의 육중한 문이 닫혔다. 문 밖에 강인규 대령과 김철수 소령은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육군 소장과 육군 중장, 그리고 1학년 생도. 3사람만 남은 학교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가 오늘 뭘 봤는지 아나 오 소장? 박지영은 소파에 앉지도 않고 창밖을 내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방금 목격한 모든 것을 단어 하나 빠뜨리지 않고 읊었다. 머리박기, 조롱, 구둣발길질, 그리고 김철수 소령의 묵인. 오은경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령관님, 면목이 없습니다. 당장 해당 훈육관과 중대장 생도를. 훈육관? 물론 그자도 문제야.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야. 박지영은 이지은 생도를 바라보았다. 이지은 생도. 아까 하려던 말 마저 해봐. 과제는 무슨 말이지? 오은경 소장의 시선이 이지은 생도에게 향했다. 2명의 장성 앞에서 이지은 생도는 용기를 냈다. 장세리 중대장 생도는 지난 1년간 저와 제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든 전공 과제와 보고서를 대필하게 시켰습니다. 심지어 지금 준비 중인 졸업 논문에 참고 문헌 번역과 자료 조사까지 전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은경 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가혹행위는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지만 논문 대필은 사관학교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들었나, 오 소장? 박지영이 천천히 뒤돌아 오은경 소장을 바라보았다. 이게 지금 자네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폭력으로 후배들을 억압하고 그 뒤에선 자기 논문이나 대필시키는 쓰레기들을 간호장교로 만들고 있었다고. 여기가 내 피와 땀이 묻힌 모교가 맞나? 쓰레기.
국군 의무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오은경 소장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한편 연병장 중앙. 완전 군장을 한 장세리와 4학년 생도들은 치욕과 공포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세리야. 어떡해. 우리 이제 어떡해. 진짜 의무사령관이었어. 별 3개. 시끄러워. 장세리가 악을 썼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보다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재수없게 걸렸어. 하필 왜 오늘. 젠장. 그 미친년이 왜 사복을 입고 돌아다녀. 야, 말 조심해. 이제 와서 미친년이라니. 퇴교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농문 대필까지 걸리면. 퇴교? 웃기지 마. 내가 누군지 잊었어? 장세리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무리에서 살짝 빠져나와 군장 뒤에 숨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주말 외출이 허가된 상태라 소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자신의 아버지 육군 제3군 단장, 육군 중장 장필규였다. 아빠, 나 어떡해. 나 지금 큰일 났어. 수화기 너머로 잠이 덜 깬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웬 호들갑이냐? 아빠, 의무사령관, 박지영 중장이 학교에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인 줄 모르고 아주 큰 실수를 했어. 뭐? 박지영 중장? 장필규 중장의 잠이 확 달아났다. 그 역시 박지영을 잘 알았다. 같은 삼정성이지만 군 내에서 철의 나이팅게일이라 불리는 그녀의 위상은 단순한 계급 이상이었다. 무슨 실수를 했는데? 그냥 민간인인 줄 알고 아줌마라고 부르고 내년이라고 하고 조금 밀치려고 했는데. 미쳤구나, 내가. 장필규 중장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아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에 서 있어. 당장 퇴교시킬 기세라고. 아빠가 어떻게 좀 해줘. 응? 아빠도 별 3개잖아. 하필 박지영이라니. 장필규 중장은 마른 세수를 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알았다. 일단 끊어. 절대 경거망동하지 마라. 지금부터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어. 내가 오은경 소장하고 이야기해보겠다. 전화를 끊은 장세리는 다시 동기들 틈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희미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같은 시각 학교장실. 박지영 중장은 오은경 소장에게 단호한 어조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당장 이중대 훈육관 김철수 소령, 직위해제하고 감찰 대기시켜. 그리고 장세리 생도를 포함한 4학년 가담자 전원, 지금 즉시 징계위원회 회부 준비해. 사안이 중대하니 퇴교 조치를 원칙으로 검토하게.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이지은 생도를 포함한 1학년 피해 생도 전원, 즉각 심리 상담 및 보호 조치 실시하고 가해 생도들과 완벽히 분리시켜. 오은경 소장이 박지영의 명령을 받아 적고 있을 때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군용 전화기, 즉 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오은경 소장은 박지영 중장의 눈치를 살폈다. 박지영은 턱짓으로 받으라고 지시했다. 필승. 학교장 소장 오은경입니다. 나 장필규 중장이네. 3군 단장이야. 오은경 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필승. 군단장님. 오 소장. 지금 내 딸아이가 거기서 좀 실수를 한 모양인데. 내가 들어보니 박지영 사령관님이 좀 과하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말이야. 오은경 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박지영을 바라보았다. 생도들끼리 군기 잡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닌가. 오 소장이 잘 좀 말씀드려서 원만하게. 그 순간 박지영 중장이 오은경 소장의 손에서 수화기를 빼앗아 들었다. 필승. 의무사령관 중장 박지영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완벽한 정적. 아, 박 사령관님. 허허. 장 중장입니다. 아니, 우리 딸애가 사령관님인 줄 미처 모르고 큰 결례를. 장군단장. 박지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 자네 딸이 저지른 짓이 실수로 보이나? 내게 내년이라고 하고 어깨를 밀치려 한 게 생도들끼리 군기 잡는 일로 보이냔 말일세.
아니, 그건 제가 교육을 잘못 시킨 탓입니다. 하지만 사령관님이신 줄 몰랐다고 하니 부디. 몰랐으면 괜찮나? 박지영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럼 내 모교는 민간인은 함부로 모욕하고 폭행해도 되는 곳이었나? 그리고 박지영은 숨을 한번 골랐다. 자네 딸은 지금 후배 생도들 논문 대필이나 시키는 쓰레기 짓을 하고 있었어. 이게 군단장이 지휘관의 권한을 이용해 청탁 전화나 할 일인가? 사령관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쓰레기라니. 지나친 건 자네 딸의 행동과 자네의 이 전화겠지. 장군단장, 이 일은 단순한 생도 간의 문제가 아니야. 내 모교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일이야. 박 사령관. 그리고 이 시간부로 자네가 지휘관의 직위를 이용해 내 감찰에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포함해서 국방부 장관님께 직접 보고하겠네. 이만 끊겠네. 철컥. 박지영은 3군 단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붉은색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오은경 소장은 같은 삼정성인 군단장과의 통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박지영을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철의 나이팅게일이 3군 단장에게 정면으로 전쟁을 선포한 순간이었다. 박지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오은경 소장을 바라보았다. 뭘 멍하니 서 있나? 당장 감찰실장 불러. 지금부터 이중대 전체 그리고 훈육단 전체를 이잡듯이 뒤진다. 먼지 한 톨까지 낱낱이. 학교장실을 나온 박지영 중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다. 이 사안은 더 이상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자체 징계로 끝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나다. 의무사령관이다. 지금 즉시 사령부 감찰실장과 법무실장,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팀 전원 비상 소집해. 30분 내로 헬기 띄워. 행선지는 자운대 국군간호사관학교다. 내 직권으로 학교 전체에 대한 특별 감찰을 개시한다.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이중대 생활관 전체, 훈육단장실, 김철수 소령 사무실, 그리고 장세리 생도의 모든 개인 물품을 압수수색한다. 학교장에게는 방금 통보했다. 박지영은 전화를 끊고 자신을 사색이 되어 바라보는 오은경 소장과 강인규 대령을 향해 말했다. 오 소장, 강 대령. 지금부터 학교 내 모든 통신망과 출입을 통제하게. 내 감찰팀이 도착할 때까지 장세리 생도를 포함한 4학년 가담자 전원, 그리고 훈육관 김철수 소령을 한 장소에 격리시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오은경 소장은 감히 반문하지 못했다. 이것은 선배의 질책이 아니었다. 상급 부대 지휘관의 전면적인 전투 개시였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검은색 베레모를 쓴 의무사령부 헌병대와 감찰 요원들이 학교 본관을 장악했다. 그들은 마치 적진에 침투하듯 신속하고 냉정하게 움직였다. 연병장에서 완전 군장 상태로 아버지의 연락만 기다리던 장세리와 4학년 생도들은 헌병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다가오자 경악했다. 장세리 생도 외 4명. 감찰 조사를 위해 지금 즉시 모든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 및 전산 장비를 제출하고 격리실로 이동한다. 뭐라고요? 우리가 왜 헌병한테? 장세리가 반발하려 했지만 헌병대장의 차가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불응시 공무집행방해로 간주한다. 이동해. 그들의 오만함은 진짜 군법의 집행자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같은 시각 김철수 소령의 사무실과 장세리의 생활관 관물대는 샅샅이 뒤져졌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장세리의 개인 노트북과 태블릿,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소를 확보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시감찰지휘소가 차려진 학교장실에서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다. 사령관님, 나왔습니다. 감찰실장이 격앙된 목소리로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장세리 생도의 개인 저장소입니다. 학교 과제라는 폴더 안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름으로 된 하위 폴더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각 폴더에는 해당 학년 생도들의 이름으로 작성된 보고서와 과제물 파일 수백 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자기 이름으로 제출한 이력이 확인됐나? 네. 교내 학사 정보 시스템과 대조 결과 해당 파일들이 장세리 생도의 이름으로 제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졸업 논문 폴더에는 이지은 생도를 포함한 1학년 생도 3명에게 각각 파트를 할당하여 번역 및 요약을 지시한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명백한 대필 및 학칙 위반의 증거입니다. 박지영은 눈을 감았다. 상상 이상이었다. 계속해. 훈육관 김철수 소령의 개인 휴대폰입니다. 장세리 생도와 나눈 메시지 내역입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떠 있었다. 세리야. 이번 주에 1학년 애들 너무 잡지 마라. 훈육단장이 너 좀 지켜보고 있다. 소령님. 걱정 마세요. 알아서 할게요. 그나저나 아버지께서 소령님 중령 진급, 이번에는 꼭 되도록 힘써주신다고 전해달랍니다. 허허. 군단장님께 안부 전해줘. 너희 아버지만 믿는다. 1학년 애들은 내가 잘 구슬려 놓을게. 오은경 소장과 강인규 대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묵인이 아니었다. 3군 단장의 위세를 등에 업은 장세리와 자신의 진급을 위해 생도들의 인권을 팔아넘긴 훈육관의 추악한 공모였다. 박지영은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는 대신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기로 변해 있었다. 강 대령. 지금 당장 김철수 소령의 보직을 해임하고 헌병대에 인계해. 직권 남용 및 뇌물수수 미수 혐의를 적용한다. 오 소장. 자네는 나와 함께 국방부로 가야겠네. 이 사안 자네나 나 그리고 장필규 중장의 선에서 끝낼 일이 아니게 됐어. 소식은 군 내부망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국군 의무사령관이 자신의 모교인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3군 단장의 딸이 있다는 사실이 육군본부가 위치한 계룡대는 벌집을 쑤신 듯 했다. 장필규 중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길길이 날뛰었다. 박지영 그 미친년이 감히 내 딸을 내 얼굴에 똥칠을 해? 그는 박지영이 자신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심지어 감찰팀까지 보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자신과 동기인 육군본부 감찰실장, 인사사령관, 심지어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에까지 전화를 돌렸다. 이거 명백한 표적 감찰이야. 박지영이가 내 딸한테 개인적인 모욕을 당했다고 사령관 직위를 이용해서 보복하는 거라고. 당장 감찰 중단시켜. 아니면 군 전체가 뒤집어질 줄 알아. 하지만 그의 절박한 외침은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군단장님. 이미 사안이 국방부 장관님께 직보되었습니다. 의무사령관님께서 학교장과 함께 장관님을 직접 뵙고 장세리 생도의 논문 대필 증거와 김철수 소령의 거래 내역까지 전부 보고하셨답니다. 뭐라고? 지금 장관님께서 격노하셔서 이 사안을 군 기강 쇄신 본보기로 삼으라고 지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장 군단장님께서 직접 청탁 전화를 하신 내용까지 모두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장필규 중장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졌다. 끝났다. 박지영은 그의 정치적인 움직임을 한 수 앞서 읽고 아예 최고 지휘 라인을 통해 그의 손발을 묶어버린 것이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개인적인 모욕은 이제 이 거대한 학문적 부패와 인사청탁이라는 범죄를 가리기 위한 사소한 명분에 불과했다. 박지영은 국방부에서 복귀하는 즉시 사관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 긴급 소집을 명령했다. 장세리와 가담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였다. 그녀는 위원회에 직접 참석했다. 학교장 오은경 소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박지영 중장은 상급부대 지휘관 자격으로 배석했다. 격리실에서 끌려나온 장세리는 이미 상황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인정 못합니다. 이건 명백한 표적 감찰이고 보복입니다. 박지영 사령관님이 저한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조용히 해 생도. 박지영이 나직이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무슨 원한이 있나? 자네가 내게 내년이라고 해서? 아줌마라고 해서? 물론 불쾌했지. 하지만 내 기분 따위로 군법을 움직이지 않아. 박지영은 감찰실장에게 눈짓했다. 저 화면에 자네가 후배들에게 대필시킨 증거 목록을 띄워. 스크린에 수백 개의 파일 목록과 대화 내역이 펼쳐지자 장세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네는 내게 모욕을 준 게 아니야.
자네는 군인의 명예를 그리고 자네가 평생 돌봐야 할 환자들의 신뢰를 모욕했어. 자네는 동료 생도들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지. 그건 사관 생도가 아니라 뒷골목 양아치나 하는 짓이야. 그리고 박지영이 김철수 소령과의 대화 내역을 띄웠다. 자네는 자네 아버지의 권력을 팔아 훈육관을 매수하려 했어. 그게 바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다. 자네 같은 자가 간호장교의 다이아몬드 계급장을 다는 것을 내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야. 장세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떨고만 있었다. 오은경 소장이 위원들을 둘러본 뒤 최종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육운영위원회는 4학년 장세리 생도가 사관 생도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며 반복적인 가혹행위와 지휘권 남용 그리고 학칙이 금지하는 논문 대필 행위 등 도저히 장교로서 임관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장세리 생도를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퇴교 조치한다. 퇴교. 장세리의 눈이 초점을 잃었다. 4년간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징계위원회가 끝난 직후 박지영 중장은 연병장에 집합한 가담 4학년 생도들에게도 똑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주동자급 2명은 퇴교, 단순 가담자 2명은 1년 유급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그리고 김철수 소령은 즉각 구속되었다. 그는 군사법원으로 넘겨져 직권 남용, 뇌물수수 약속, 그리고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군 생활은 물론 연금까지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박지영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모든 부패의 정점 장필규 중장이 남아있었다. 국방부 장관의 특별 지시로 육군본부 감찰실은 3군단장 장필규 중장에 대한 직권 남용 및 인사청탁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장필규 중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딸아이가 걱정돼서 학교장에게 안부 전화를 한 것뿐이다. 의무사령관과는 동기급이라 격의 없이 이야기한 것뿐인데 이걸 청탁이라고 하다니. 그가 버티자 박지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녀는 군 내부 언론이 아닌 가장 공신력 있는 민간 언론사의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감찰 자료의 일부를 흘렸다. 물론 군사 기밀이 아닌 논문 대필과 훈육관 매수에 대한 증거였다. 현역 육군 중장 딸 사관학교에서 후배 상습 폭행 및 논문 대필. 아버지는 훈육관 매수 정황. 기사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군의 명예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국방부는 더 이상 장필규를 감쌀 수 없었다. 결국 육군 참모총장은 장필규 중장을 직위 해제하고 육군 본부 정책연구관이라는 한직으로 발령낸 뒤 그에게 단 하나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명예롭게 전역 지원서를 내시죠. 장군단장님. 더 이상 군복을 입고 계시기엔 군의 명예를 너무 많이 실추시켰습니다. 장필규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별 3개가 박힌 전투모를 집어 던졌다. 박지영이라는 감히 자신과 같은 계급장을 달고 있던 그 간호쟁이 하나를 얕보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다. 그는 결국 불명예 전역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의 군 생활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며칠 후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썩은 고름을 짜낸 뒤에 건강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장세리는 모든 짐을 싸서 부모의 차를 타고 정문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사관 생도가 아닌 평범한 20살 초반의 민간인이었다. 그 어떤 생도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1학년 생도들은 생활관 창문 너머로 그녀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박지영 중장은 학교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학교 강당에 전 생도를 집합시켰다. 그녀는 계급장이 선명한 정복 차림으로 연단에 섰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대선배로서 그리고 의무사령관으로서 여러분에게 사과한다. 생도들이 술렁였다. 이 신성한 교정에서 미래의 간호장교들이 폭력과 불의에 고통받는 동안 그것을 제때 살피지 못한 나의 잘못이다. 미안하다. 박지영이 허리를 숙여 사과하자 강당은 숙연해졌다.
하지만 오늘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입은 이 군복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여러분의 손에 들릴 주사기와 청진기는 계급을 막론하고 모든 전우의 생명을 구하는 신성한 도구이지 후배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흉기가 아니다. 그녀는 강당 앞줄에 앉은 이지은 생도를 바라보았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다. 오늘 이지은 생도는 가장 끔찍한 공포 속에서 가장 용기 있는 목소리를 냈다. 그 목소리가 이 학교를 살렸다. 진정한 리더십은 폭력적인 카리스마가 아니라 가장 약한 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용기에서 나온다. 박지영은 연설을 마쳤다. 여러분이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은 진정한 간호장교로 거듭나길 바라며 또한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장교로 성장하길 명령한다. 필승! 강당이 떠나갈 듯한 경례 소리로 가득 찼다. 박지영 중장은 강당을 나섰다. 그녀가 차에 오르기 전 이지은 생도가 달려나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이지은 생도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나 눈물이 없었다. 굳은 결의와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이지은 생도는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크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경례했다. 필승! 사령관님! 가르침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박지영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지은 생도의 경례를 받으며 이 땅에 썩은 뿌리 하나가 뽑히고 그 자리에 건강하고 강인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 굳건한 촛불을 향해 철의 나이팅게일로서 가장 따뜻한 답례를 보냈다.